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드게임 맹세, 제국과 추방자의 연대기에 대한 게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들은 코리아 보드게임즈 자료실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이니 영상과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링크는 영상의 내용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제일 먼저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처음 게임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그 뒤엔 가장 내용이 많은 파트로 게임의 진행 방법 및 승리 조건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이후엔 게임의 준비와 방법 파트에서 그림만 보여줬었던 구성품들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게임 종료 후 이 게임만의 특징적인 시스템인 연대기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는 제국의 재상의 자리를 두고 재상과 추방자, 시민이 서로 맞붙는 정치 군사 전략 게임으로 그 유명한 비대칭 군사 전략 게임인 루트를 제작하신 작가님과 사파가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먼저 구성품의 명칭을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있고요. 장소 카드 23장, 거주민 카드 198장, 밀상 카드 5장이 있습니다. 이 거주민 카드는 나중에 나올 문장별로 33장씩 나눌 수 있으니 미리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말 6개, 총회 토큰 36개, 비밀 토큰 20개, 부대 94개, 보라색 24개, 그 외에 5가지 색깔마다 14개씩이고요. 공격 주사위 10개, 방어 주사위 6개, 게임 종료 주사위 1개, 트랙 마커 8개, 재상 게임판과 플레이어 게임판 5개, 제국의 홀 유물 카드와 다른 유물 카드 20장, 제국의 유물한 판,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랑 가장 은밀한 비밀, 그 다음에 맹세 지킴이의 명패, 민중의 총애, 목표 참고판 4개라 구조물 카드 6장.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가이드북 맨 처음 거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책을 먼저 봐주세요 하는 가이드북을 먼저 보면은 이런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어떻게 게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팅은 제가 독자적으로 찾아보고 생각해 고안한 끝에 나온 세팅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초반 세팅과 관련해서 규칙서 어디에도 명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고안하는 것임을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지도를 펼친 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정합니다. 게임을 가져왔거나 먼저 게임을 하고자 제안한 사람이 재상이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상이 정해졌다면 재상의 게임판을 발상지와 가까운 곳에 두고 나머지 게임판을 플레이어가 각자 나눠 가집니다. 재상과 추방자는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하나, 게임판과 동일한 색의 플레이어 말을 게임판 위에 두기. 하나, 게임판과 동일한 색의 부대 말을 모두 게임판 옆으로 가져와 정리한 뒤 그중 3개를 자신의 게임판 위에 놓기. 하나, 총의 토큰 하나를 게임판 위에 놓기. 하나, 비밀 토큰 하나를 게임판 위에 놓기. 하나, 보급품 마커를 게임판 위 보급품 마커 칸 별 표시 위에 놓기. 제가 계속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들 중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 재상만 다음과 같이 더 시행합니다. 하나, 총의 토큰 하나를 더 게임판 위에 놓아
총의 토큰이 총 게임판 위에 2개가 되게 하기. 하나, 제국의 홀 카드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오기. 하나, 제국의 유물한 판을 자신의 근처로 가져오기.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유물 카드를 잘 섞어 유물 덱을 만들어 지도에 있는 해당 공간에 놓은 뒤 맨 윗 카드 4장을 제국의 유물함의 각 장소에 놓습니다. 거주민 카드는 문장별로 분류해 33장이 되는 6개의 덱을 만들어 각 덱을 잘 섞어줍니다. 그 후 각 덱에서 9장씩 꺼내서 새로운 덱을 만들어 잘 섞은 뒤에 지도에 있는 3개 덱 자리에 임시로 놓습니다. 그 뒤 장소 카드를 모두 섞어 각 지역의 뒷면으로 모두 배치합니다. 배치가 끝나면 각 지역의 맨 윗장소를 공개합니다. 공개가 끝났다면 공개 효과를 적용시킵니다. 공개 효과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 재상 플레이어의 말을 발상지 맨 윗 장소에 두고 재상의 부대말을 발상지 맨 윗 장소에 2개, 향토 맨 윗 장소에 하나, 배우지 맨 윗 장소에 하나를 둡니다. 이후 각 추방자 플레이어의 말을 각자가 원하는 공개된 장소 카드 위에 각자가 둡니다. 임시로 놓았던 3개 덱 맨 아래 3장을 꺼내 뒷면으로 각 지역의 버린 카드 더미에 한 장씩 놓습니다. 그 이후 다시 덱 밑에서 3장을 꺼내 공개된 장소 각 옆에 한 장씩 놓습니다. 이때 자문단 전용 카드가 나왔다면 해당 카드를 덱에 넣고 섞은 뒤 다시 아래 카드를 뽑습니다. 또한 장소 공개 시 가라앉은 도시가 나왔다면 해당 장소에는 거주민 카드를 넣을 수 없으므로 덱에서 뽑을 때 2장만 뽑으면 됩니다.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3개 덱 맨 밑에서 3장씩 뽑아 나눠준 뒤 카드를 받은 플레이어는 3장 중 한 장을 골라 자신의 자문단 자리 3곳 중 한 곳의 뒷면 자문단으로 플레이한 뒤 나머지 2장을 버립니다. 이때 제가 방금 버리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맹세에서 조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카드가 버려질 때는 자신이 원래 있던 지역에서 그 다음 지역으로 버려집니다. 지역의 순서는 발상지, 향토, 배우지, 그리고 다시 발상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입니다. 카드가 한 플레이어 말이 있는 곳에서 그 플레이어로 인해 버려진 것이라면 카드가 있던 지역은 플레이어 말이 있던 지역이 됩니다. 하지만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플레이어 말이 없는 곳에서 카드를 버렸다면 카드는 그 카드가 원래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버려집니다. 또한 맹세는 손에 든 카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카드는 자신의 게임판 오른쪽 자문단이라고 써진 글씨 옆에 놓습니다. 이때 자문단 글씨 위쪽 아이콘을 보면 사람 아이콘에 3이라는 숫자가 카드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 아이콘은 자문단을 뜻하며 카드 안쪽 3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자문단은 최대 3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3장을 받아 손에 들어 확인한 후 2장을 버린 뒤 나머지 한 장을 자신의 자문단 자리에 뒤집어 놓습니다. 다시 돌아와 3개 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개 덱 맨 윗 카드 10장을 떼서 미래상 카드 2장과 섞은 뒤 따로 빼둡니다. 다음엔 카드 15장을 떼서 미래상 카드 3장과 섞은 뒤 따로 빼둡니다. 남아있던 3개 덱을 잘 섞은 뒤 지도 위에 제자리에 놓고 그 위에 18장짜리 카드 더미를 올리고 그 위에 12장짜리 카드를 더미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3개 덱이 완성됩니다. 그 뒤 각 총의 공급처에 총의 토큰을 3개씩 쌓아둡니다.
각 총의 공급처란 지도 최하단에 있는 문장이 그려져 있는 총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 주사위 10개와 방어 주사위 6개, 게임 종료 주사위 1개를 잘 챙깁니다. 라운드 마커를 연두색 칸에 두고 미래상 마커를 0이라고 써져 있는 칸에 둡니다. 민중의 총의 깃발을 가져와 그 위에 총의 토큰을 하나 올려놓고 가장 은밀한 비밀의 깃발을 가져와 그 위에 비밀 토큰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맹세 지킴이 판을 재상의 개인판의 이름을 가리는 방식으로 가져와 올려놓습니다. 재상의 옆에 누구나가 다 잘 보이는 위치에 패권의 맹세 지킴이 판을 가져와 놓습니다. 자, 이러면 게임 준비가 끝났습니다. 게임 방법입니다. 한 차례가 시작되면 그 사람은 기상, 행동, 휴식 단계를 순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기상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상 단계는 대부분의 경우 플레이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저 플레이어가 기상이라고 써진 태그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물건들이 흔히 기상 단계에서 쓰이는 물건들입니다. 기상 단계가 되면 플레이어는 기상이라고 써있는 태그 옆에 있는 기능을 해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행동입니다. 행동은 다음에 6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보조 행동이라는 보급품 0개가 소모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행동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이 보급품입니다. 보급품이란 이 게임의 행동 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급품의 개수가 허락하는 만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 단계에서 이렇게 사용한 보급품을 다시 채우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의 순서를 지켜 채웁니다. 하나, 자신이 사용 중이 아닌 병력의 수를 확인해 보급품 마커 칸에 해당하는 영역에 보급품 마커를 둡니다. 둘, 자신이 남겨놨던 보급품만큼 보급품을 추가로 채웁니다. 보급품 마커 칸에 있는 숫자는 사용 중이 아닌 병력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앞서 보급품이 들지 않는 보조 행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조 행동은 대부분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자문당 영역에 플레이되어 있는 뒷면 카드를 앞면으로 플레이하거나 앞면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기. 하나, 자신이 있는 장소에 있는 유물 카드를 어떤 유물인지 자신만 몰래 보기. 하나,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부대의 말을 개인판으로 옮기거나 개인판에 있는 부대의 말을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로 옮기기. 하나, 자신의 캐릭터 말이 있는 장소 카드 영역에 놓여있는 카드들의 행동 능력을 사용하기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 카드 영역에 놓여있는 카드의 행동 능력을 사용하기 또는 자신의 자문단 영역에 놓여있는 카드의 행동 능력을 사용하기. 설명하지 않은 용어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 것이 변형 효과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형 효과란 카드나 깃발 등에 있는 행동 모양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아이콘과 같은 행동을 할 때 카드나 깃발의 능력을 사용해 행동을 기본적인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으로 변형시키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뜻합니다. 이제 탐색부터 행동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은 거주민 카드를 뽑아서 사용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색은 2곳에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계덱이고 다른 하나는 버린 카드 더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뽑을 때 보급품을 2개 사용하고 카드를 3장 뽑습니다. 하지만
세계덱에서 카드를 뽑을 땐 미래상 마커가 표시하고 있는 만큼의 보급품을 사용하고 카드를 한 장씩 총 3장 뽑는 시도를 합니다. 단, 뽑는 도중 미래상 카드가 나왔다면 그 미래상 카드까지만 뽑고 뽑는 행동을 즉시 중단합니다. 세계덱 맨 위가 미래상 카드라면 그 미래상 카드만을 뽑고 뽑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미래상 카드를 뽑았다면 지도상에 미래상 마커를 한 칸 전진시킵니다. 카드를 3장 뽑았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 한 장을 선택한 후 자신이 있는 장소 영역의 앞면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자신의 자문단 영역의 앞면 또는 뒷면으로 플레이합니다. 미래상 카드도 뒷면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문단 영역의 카드가 전부 채워져 있다면 한 장을 버리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하나, 선택하지 않은 카드 2장을 버립니다. 만약 카드를 장소 영역에 플레이했다면 그 카드를 해당 장소에 플레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드의 문장과 같은 총회 공급처에서 총회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단 해당 총회 공급처에 총회가 없다면 총회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절대 공용 공급처에 있는 총회로 총회 공급처를 채우지 않습니다. 플레이를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해당 카드들을 보면 문장 밑에 특수한 기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약이 걸린 거주민 카드를 뜻합니다. 문장 밑에 아무것도 없다면 장소나 자문단 어디에든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사람 모양이 있다면 자문단 영역에만, 나무 모양이 있다면 장소 영역에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거주민 카드는 자신의 자문단 영역의 뒷면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모든 거주민 카드가 말이죠. 또한 지금 나와 있는 봉인 주술이라는 카드를 보면 제약 기호 위에 사슬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카드라는 뜻으로 이 카드를 플레이했다면 연대기를 작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카드가 해당 영역에서 나오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 규칙은 그 어떤 규칙보다도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소에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장소의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 모양 안쪽 숫자가 이 장소에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플레이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한도가 가득 찬 장소에 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카드를 다른 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 버리는 행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소집입니다. 소집은 보급품 하나를 사용해 자신이 있는 장소에 있는 거주민 카드로부터 부대를 소집하는 행동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 말이 있는 장소에 있는 빈 카드에 총애를 하나 놓고 사용 중이 아닌 병력에 있는 부대말 2개를 게임판에 올려 사용 중인 병력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빈 카드라는 개념이 중요하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빈 카드란 어떤 토큰도 올라가 있지 않은 카드를 뜻합니다. 때문에 이미 토큰, 즉 비밀이나 총애가 올라가 있는 카드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더 이상 토큰을 올려 무언가의 혜택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행동입니다. 다음 행동은 거래입니다. 거래는 보급품 하나를 사용한 후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합니다. 하나, 비밀 하나를 당신의 장소에 있는 빈 카드 한 장에 놓습니다. 그럼 당신은 비밀을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주민 카드와 같은 문장의 총회 공급처에서 총회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뒤 자신의 자문단 카드를 확인해 비밀을 놓았던 거주민 카드의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을 가진 자문단 하나마다 해당
총회 공급처에서 추가로 총회를 하나씩 더 가지고 옵니다. 하나, 총회 2개를 당신의 장소에 있는 빈 카드 한 장에 놓습니다. 그 뒤 자신의 자문단 카드를 확인해 총회를 놓았던 거주민 카드의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을 가진 자문단 하나마다 비밀 1개를 공용 공급처에서 가져옵니다. 이때 문장이 일치하는 자문단이 없다면 비밀을 가져오지 못한 채 총회만을 올려둔 것이 됩니다. 사용한 총회와 비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한 총회와 비밀은 휴식 단계를 끝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하나, 총회는 올라가 있는 카드의 문장에 해당하는 총회 공급처에 놓습니다. 하나, 비밀은 사용한 플레이어의 개인판으로 돌아옵니다. 단, 보이는 것처럼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이는 것과 같이 뭔가 부서지고 찢기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총회와 비밀을 원래 규칙과 달리 공용 공급처로 돌려놓습니다. 다음 행동을 보겠습니다. 회수입니다. 회수는 보급품 하나를 사용한 후 회수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깃발 또는 장소에 있는 유물을 가져옵니다. 장소에 있는 유물의 경우는 장소 카드에 있는 비용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장소 카드의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깃발은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디서든 심지어 이미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규칙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사작전이라는 행동을 설명할 건데요. 그것에 들어가기 앞서 알아야 할 개념인 도적과 지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적이란 어떤 플레이어도 지배하고 있지 않은 장소에 있는 가상의 중립부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도적만을 방어자로 삼을 수도 있지만 도적 플러스 플레이어를 묶어서 방어자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방어자는 플레이어가 되며 방어자의 방어 주사위의 총 개수에 도적의 방어 주사위를 더하게 됩니다. 또는 도적만을 방어자로 삼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도적은 자신의 장소에 플레이된 카드 중 비용이 없는 전투 계획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배란 플레이어의 부대말이 하나 이상 놓여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그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그 장소에 플레이되어 있는 거주민 카드에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조물 카드에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은 용어들은 후에 나올 군사작전에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꽃 군사작전입니다. 먼저 편의를 위해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자, 방어하는 사람을 방어자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군사작전을 시행하기 위해 보급품 2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가장 먼저 자신의 장소 카드에 있는 목표물 하나를 지정합니다. 목표물은 보이고 있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적 또는 다른 플레이어의 지배지역, 유물, 플레이어 그 자체, 또는 깃발입니다. 그 후 공격자는 자신이 선택한 방어자의 다른 목표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목표물로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같은 장소에 있는 플레이어, 깃발, 유물. 하나, 방어자의 지배지역. 간단히 하자면 공격자는 방어자의 지배지역과 방어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파란색 방패 안에 방어 주사위 모양이 있는 것들을 목표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공격자의 공격 주사위 개수를 정합니다. 공격자의 공격 주사위 개수는 공격자 개인판에 있는 부대말 중 참정 병력으로 선택한 부대말의 개수입니다. 이때
참전 병력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나중에 결과 처리를 할 때 잃게 될 수도 있는 부대말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부대말을 너무 많이 잃고 싶지 않다면 부대말을 적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공격 주사의 개수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격이 성공할 확률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어자의 방어 주사위의 개수를 정합니다. 방어자는 공격자가 목표로 선택한 것들에 있는 방어 주사위를 모읍니다. 또한 만약 방어자가 맹세지킴이 또는 찬탈자라면 그곳에 있는 방어 주사위의 개수만큼 추가로 방어 주사위를 모읍니다. 맹세지킴이와 찬탈자는 목표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방어 주사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자와 방어자가 주사위를 모두 모았다면 다음으로 작전 계획을 사용하는 단계를 시행합니다. 작전 계획이란 카드들 중 군사 작전 아이콘이 왕관 모양으로 그려진 카드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 작전 계획은 원래 룰과 다르게 작전 계획만의 별도의 룰을 따릅니다. 하나, 작전 계획을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장소가 반드시 지배 중이어야 합니다. 하나, 작전 계획 카드가 빈 카드가 아니어도 작전 계획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당 작전 계획 카드 위에 토큰을 올려둘 수 있습니다. 하나, 각 작전 계획은 한 번의 군사작전에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 계획의 효과로 인해 공격 주사위 또는 방어 주사위의 개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를 굴리고 공격값과 방어값을 계산해 봅시다. 주사위는 보이는 것과 같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 주사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주사위는 빨간색 주사위로 각각 빈 칼, 해골과 칼 2개의 3가지 문양이 들어간 주사위입니다. 먼저 빈 칼은 빈 칼 주사위 2개당 공격값 1, 칼은 개당 공격값 1, 해골과 칼 2개는 자신의 참전 부대 중 부대말 하나를 즉시 전사시키고 공격값 2를 얻습니다. 여기서 전사란 사용 중이 아닌 부대로 부대말을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방어 주사위입니다. 방어 주사위는 파란색 주사위로 각각 빈면, 방패 하나, 방패 둘, 2 곱하기 방패에 4가지 문양이 들어간 주사위입니다. 먼저 빈면은 개당 방어값 0, 방패 하나는 개당 방어값 1, 방패 둘은 개당 방어값 2, 2 곱하기 방패는 방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방어값의 총합 곱하기 2입니다. 이때 2 곱하기 방패의 주사위가 2개 나왔다면 곱하기 4, 3개 나왔다면 곱하기 8을 하는 식으로 됩니다. 공격값은 주사위에 나온 대로 계산을 하지만 방어값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방어자는 주사위 말고도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방어값을 더합니다. 방어자는 다시 하나, 목표물로 삼은 모든 장소에 있는 방어자 부대 말의 개수. 단 이때 비어있는 장소를 포함해서 목표물로 삼았다면 도적에 의해 비어있는 장소마다 부대가 하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 방어자의 캐릭터 말이 공격자의 장소나 목표물로 삼은 장소에 있을 경우 방어자의 개인판에 있는 부대의 개수. 공격값은 주사위에 나온 대로 이 부분이 이제 중복됐었네요. 어쨌든 지금 그림과 같이 방어 주사위 결과값과 도적과 같은 장소에 있을 경우의 개인판과 목표 지정 장소에 있을 경우의 개인판에 있는 부대의 개수만큼
정수로 그 부대 말마다 1씩 올리게 됩니다. 이제 군사작전의 결과를 확인합시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자신의 개인판에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격자는 자신의 개인판에 부대말이 3개가 있고 주사위에 총 공격값이 2가 나왔으며 방어자는 방어 주사위 1개를 굴려 방패 1가 나왔고 목표물로 지정된 장소에 자신의 부대가 2 있어서 방어값이 3일 경우 공격자는 방어자의 방어값을 초과해야만 군사작전이 성공하므로 이대로라면 패전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공격자는 자신의 참전 병력에서 부대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공격자는 희생시킨 부대말 하나당 1의 추가 공격값을 얻습니다. 공격자는 자신의 참전 부대 중 부대말 2개를 사용 중이 아닌 부대말로 바꾸고 공격값을 2 올려 군사작전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작전의 승패가 결정됐다면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만약 공격자가 승리했을 경우 각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하나, 자신이 목표물로 지정한 깃발과 유물을 획득합니다. 하나, 캐릭터 말을 지정했을 경우 개인판에 있는 유배의 효과를 적용시켜 유배의 효과가 적용된 캐릭터 말을 공격자가 원하는 공개된 장소 아무 곳에나 두고 유배의 효과가 적용된 플레이어의 개인판에서 총알을 절반만큼 공용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하나, 자신의 목표물로 지정한 장소 카드들에서 방어자의 부대의 말을 모두 모은 뒤 절반만큼 전사시키고 남아있는 부대의 말을 방어자의 개인판에 옮깁니다. 그 뒤 공격자는 그 장소 카드에 자신의 부대말을 몇 개든 올리거나 아예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예 올리지 않았을 경우 그 장소는 도적이 지배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방어자가 승리했을 경우 공격자의 참전 부대의 말을 절반을 전사시킵니다. 또한 공격자가 목표물로 지정했던 그 무엇도 공격자는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들에서 절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소수점을 버린 수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참전부대가 3개였을 경우 하나만이 남고 참전부대가 하나였을 경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정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정은 자신의 캐릭터 말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각 지역으로 지역으로의 이동은 지도 상단에 있는 지역 명칭 옆에 보급품 비용을 참조하여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공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뒷면 장소 카드로 원정을 했다면 그 장소 카드 왼쪽 위에 만약 플레이어가 뒷면 장소 카드로 원정을 했다면 그 장소 카드를 뒤집고 그 장소 카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확인합니다. 그 후 그려져 있는 대로 총의 비밀, 유물을 그 장소에 올려놓습니다. 이를 공개 효과라고 합니다. 시민을 제의하는 방법. 제국의 호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다른 추방자에게 시민이 될 것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더 이상 행동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개효과 이후부터는 시민 제의부터는 행동에 관한 내용이 아닌 시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이제 추방자가 시민으로 바뀌어 재산과 함께 제국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국의 호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다른 추방자에게 시민이 될 것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제의받은 플레이어는 제국의 유물함에 있는 유물을 자신만 엿보는 것으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의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제의를 받은 플레이어의 마음을 사기 위해 총에 깃발, 제국의 홀을 포함한 다른 유물들을 얼마든지 교환해주기로 약속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에 2개를 더 주겠다, 또는 제국의 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 됩니다. 이때 구속력 있는 약속이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약속으로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의를 받은 플레이어가 제의를 수락한다면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하나, 그 플레이어는 자신의 게임판을 시민면으로 돌립니다. 하나, 자신의 게임판과 지도 위에 있는 자신의 모든 부대를 보라색 부대로 대체합니다. 만약 보라색 부대가 부족하다면 제의를 받은 추방자가 자신의 부대 중에 어느 것을 제거하고 어느 것을 대체할 건지 선택합니다. 하나,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공개된 미래상을 버립니다. 하나, 만약 맹세지킴이의 명패를 찬탈자면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맹세지킴이면으로 뒤집습니다. 하나, 만약 자신의 차례라면 자신의 행동 단계를 끝냅니다. 하나, 자신의 보급품을 가장 왼쪽 칸까지 옮겨 완충시킵니다. 또한 시민이 되면 제국 규칙이라는 특수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만약 재상이 맹세지킴이 명패를 보유 중이라면 맹세지킴이 명패에 있는 방어주사위가 하나 더해지는 효과를 시민 모두가 적용받습니다. 하나, 시민은 자신의 휴식 단계에 재상의 보급품 마커가 있는 칸과 일치하도록 보급품을 보충합니다. 단, 자신이 사용하지 않아 남은 보급품을 추가로 보충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나, 제국이 지배 중인 장소에서 부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재상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 제국 플레이어, 즉 재상과 시민, 시민과 시민끼리는 부대를 건네주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부대를 건네주는 쪽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대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 제국 플레이어들끼리는 특수한 군사작전을 사용합니다. 이 특수한 군사작전인 제국의 군사작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추방자인 파랑이 공격자로서 노랑을 공격할 경우 방어자는 제국 플레이어인 노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재상은 우군으로서 어느 곳에 있어도 이 군사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공격자가 아닌 모든 시민은 목표가 된 방어자 제국 플레이어가 허락한다면 자신의 캐릭터 말이 목표물인 장소에 있거나 공격자의 캐릭터 말이 있는 장소에 있는 한 우군으로서 참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어자와 모든 우군이 지배하는 모든 군사작전 병행 효과를 이때 방어자와 모든 우군이 지배하는 모든 군사작전 변형 효과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의 서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배하는 이라는 말은 자문당 영역에 있는 카드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군은 원한다면 자신이 지배하는 아무 전투 계획을 전투 계획마다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 계획을 방어자와 우군이 사용할 때 카드 문구에 당신 또는 방어자라고 나와 있는 문장이 보인다면 방어 측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뭐뭐뭐라고 적힌 효과는 여전히 그 사용자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장소 등입니다. 또한 우군들 사이에서 전투 계획 사용 여부 및 순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방어자가 이를 해결합니다. 전투 계획을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그 비용을 지불하며 한 전투 계획을 한 군사 작전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우군은 자신의 캐릭터 말이 공격자의 캐릭터 말이 있는 장소나 목표물이 된 장소에 있다면 자신의 개인판에 있는 부대 개수도 방어 값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국 플레이어가 방어자면서 패전했다면 재상이 방어 측 참전 부대에서 어느 부대를 전사시킬지 결정하고, 즉 모아놓은 부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전사시킬지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 목표물인 장소에 있는 제국 부대는 재상의 개인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참전 병력에서 패전했을 경우 제국 플레이어가 방어자면서 패전을 했다면 목표로 지정당했던 모든 부대말을 이제 재상이 어떻게 이제 전사시키고 어떻게 몇 개를 어떻게 남길 건지를 결정을 한 뒤에 그 모든 거를 재상의 개인판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뭐 시민이 소집을 해서 올려놨었어도 이렇게 지게 되면 재상의 개인판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민의 개인판에 남아있는 모든 부대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이 재상 또는 다른 시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다면 해당 시민은 해당 군사작전 동안 제국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민 플레이어가 우군으로 참여할 수 없고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에 작전 계획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승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조건은 각각 재상은 맹세 지킴이 달성으로 1개, 시민은 재상의 계승자 달성으로 1개, 추방자는 찬탈자 달성 또는 선구자 달성으로 2개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은 8라운드째 반드시 끝나며 끝나는 8라운드 안에 이 모든 조건이 달성되지 못했다면 전쟁 탈진 승리로서 승리자를 가리게 됩니다. 먼저 맹세 지킴이 달성 및 재상의 계승사 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되는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또는 시민이 목표 참조판의 검정색 상자 안에 있는 맹세 지킴이 보유 조건을 달성해 맹세 지킴이 명패를 가진 채로 5라운드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게임 종료 주사위를 굴릴 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게임 종료 주사위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게임이 종료되고 재상 또는 시민이 승리합니다. 하나, 5번째 라운드 끝에 굴린 주사위의 값이 6일 때. 둘, 6번째 라운드 끝에 굴린 주사위의 값이 5 또는 6일 때. 셋, 7번째 라운드 끝에 굴린 주사위의 값이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일 때. 이와 같은 조건에서 재상이 맹세 지킴이이며 시민이 재상의 계승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재상이 승리하며 시민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경우 시민이 승리합니다. 재상과 시민은 서로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승리하면 재상은 진 겁니다. 다음으로는 찬탈자에 대해서 알려보겠습니다. 찬탈자 달성은 추방자가 목표 참조판에 있는 맹세 지킴이의 조건을 달성해 맹세 지킴이의 명패를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 자신의 기상 단계를 맞이해 명패를 뒤집어 찬탈자면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찬탈자면으로 바꾼 뒤 한 번 더 자신의 기상 단계까지 버텨낸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구자 달성입니다. 선구자 달성은
3개 덱에서 미래상 카드가 3장 이상 뽑힌 상태에서 추방자가 자신이 공개해놓은 미래상 카드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그 추방자의 기상 단계에 해당 추방자가 승리합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미래상 카드 4장과 다른 모량 미래상 카드는 승리의 조건 카드가 아닙니다. 승리 조건 카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민과 재상 모두가 공개 가능하며 모두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효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탈진 승리입니다. 아무도 승리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승리 조건에 따른 순위를 적용합니다. 1순위, 제국 플레이어 중 아무나 맴새 지킴이인 경우 제국이 승리합니다. 2순위, 찬탈자 명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3순위, 미래상 카드를 공개하고 조건을 달성했지만 자신의 기당 단계를 맞이하지 못한 추방자가 3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각 미래상은 4장의 미래상이 있었죠. 그 4장의 각 미래상은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래상이 만약에 조건을 달성했었고 그 상태에서 게임이 전쟁 탈취 승리를 맞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으로 승리자가 정해집니다. 정복, 항거, 성역, 10년순입니다. 4순위, 맹세 징피미의 명패가 없는 제국의 승리가 됩니다. 말한 내용 중 제국의 승리란 시민의 조건이 만족이 되어 있을 경우 시민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거주민 카드, 장소 카드, 구조물 카드, 제국의 홀, 민중의 총회, 가장 은밀한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민 카드에서 알아봐야 할 점은 대부분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알아볼 점은 변형 효과 기호의 위치와 문장의 위치에 문장이 없는 카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 카드 또한 대부분은 앞선 내용에서 배웠지만 가장 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고유 효과입니다. 고유 효과는 보여지는 내용과 같고 해당 효과를 각 장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효과들은 PDF 참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조물 카드라는 특수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는 최소 2번째 게임부터 등장을 할 수 있는 카드고요. 이 구조물 카드는 구성이 거주민 카드와 동일하나 뒷면이 없고 뒷면에 다른 효과를 가지는 특수한 카드입니다. 지금 왼쪽이 정면, 오른쪽이 뒷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제국의 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홀은 사실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 시에는 재상이 가지고 시작을 하기는 하나 나중에 군사작전 등을 통해서 시민이나 추방자가 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국의 홀에 써있는 그대로 시민 제인은 제국의 홀을 보유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재상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또한 제국의 홀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자신을 제외한 시민을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이 권한에는 조건이 따르는데 추방하려는 시민에게 총애를 기본적으로 5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급에도 특수한 규칙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기본적으로 5개 줘야 한다죠. 그렇다면 기본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특수한 규칙이란 깃발에 따른 총의 개수의 변동을 말합니다. 만약 추방하고 싶은 시민이 깃발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깃발의 개수만큼 총회를 추가로 하나씩 더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국의 홀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깃발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깃발의 개수만큼 총회를 덜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깃발의 유무에 따라 총회의 지급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2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민 또한 스스로를 추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방을 원하는 시민은 보유한 비밀과 게임판에 있는 부대 말을 합친 개수만큼 총회를 건네주고 제국의 홀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총회를 건네주고 스스로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단 제국의 홀을 보유한 시민은 스스로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추방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하나, 게임판을 추방자면으로 뒤집습니다. 하나, 게임판에 있는 모든 부대말을 자신의 색깔과 같은 부대말로 대체합니다. 하나, 자신의 보급품을 가장 왼쪽 칸까지 완충합니다. 하나, 자신의 행동 단계를 끝냅니다. 다음은 깃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중의 총회, 하나는 가장 은밀한 비밀입니다. 깃발의 특성으로는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공용 공급처에 아무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과 누군가 소지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공용 공급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에 있든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어디에 있든이라는 말은 내 캐릭터 말이 어디에 있든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깃발이 상대에게 있어도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회수가 가능하고 심지어 깃발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그 자신을 상대로 그 스스로를 상대로도 회수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민중의 총의 깃발입니다. 민중의 총의 깃발은 보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회수. 이전에 있던 총회보다 더 많은 총회를 놓습니다. 이전에 있던 총회를 전부 한 번에 하나씩 아무 총회 공급처를 선택한 후 하나씩 놓습니다. 이때 아무 총회 공급처에 총회를 놓았다면 세계대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한 개씩 놓아가는 것입니다. 기상. 당신은 반드시 여기에 총회를 놓거나 여기에 있는 총회를 가장 총회가 적게 놓인 총회 공급처로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있는 총회가 6개 이상이라면 이 깃발을 뒤집습니다. 탐색 병영 효과. 장소의 카드를 플레이할 때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지역에 있는 아무 장소에 놓인 거주민 카드 한 장을 먼저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있는 지역에 있는 아무 장소 카드에 지금 플레이하려고 했던 카드를 플레이해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깃발의 탐색 변형 효과로 장소에 있는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상대에게 유리한 거주민 카드를 제거하고 원정 비용을 아끼면서 상대보다 먼저 원하는 장소에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높은 확률로 이 깃발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 방법에 이전에 있던 총회보다 더 많은 총회를 놓습니다 라는 문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최소 기존에 놓여있던 개수보다 한 개 초과라는 의미로 굳이 꼭 한 개만 초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회수하기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도록 2개 또는 3개를 초과시켜 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상 때 깃발에 총회를 둔 후 그 합이 6개 이상이라면 이 깃발을 폭도면으로 뒤집게 되는데
달라지는 효과는 회수 기능으로 회수를 하면 다시 일반적인 깃발로 돌아온다는 것과 기존의 기상 효과를 2번 해결하고 6개 이상이면 뒤집는다는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깃발을 가진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깃발을 가지고 있고 싶다면 더 많은 총애를 공급처로 돌려 다른 플레이어들이 총에 더 접근이 더 용이하게 만들거나 기상 효과로 적은 양의 총애를 빼지만 회수 난이도 자체를 낮아지게 해 다른 플레이어가 깃발을 보유한 플레이어로부터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깃발인 가장 은밀한 비밀입니다. 일단 기능부터 하나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회수.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 깃발을 당신으로부터 회수하려면 당신의 장소에 당신이 어떠한 자문단어도 문장이 일치하지 않는 카드가 한 장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수를 하거나 공용 공급처에서 회수를 할 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깃발의 새 보유자는 반드시 이전에 있던 비밀보다 더 많은 비밀을 여기에 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전에 있던 비밀 중 하나는 자신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전 보유자가 가져갑니다. 이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수한 것도 새 보유자가 된 것으로 보고 이전에 있던 비밀을 모두 깃발을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이 가져갑니다. 탐색 변형 효과. 세계 덱에서 카드를 뽑을 때 이 보급품을 소비합니다. 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무시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깃발을 보유한 상태로 세계 덱을 계속 탐색해 일부러 미래상을 뽑아 다른 플레이어들의 세계 덱 탐사를 어렵게 만들어 깃발을 가진 플레이어만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선구자 승리 조건을 맞춘 상태이지만 아직 뽑힌 미래상 카드가 3장 미만인 경우 미래상을 빠르게 찾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깃발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자문단과 장소에 플레이되어 있는 문장이 일치하는 장소에 있거나 또는 아예 장소에 카드가 플레이되어 있지 않는 곳에 있다면 다른 플레이어가 이 깃발을 보유한 플레이어 상대로 이 깃발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처음 조건에 자문단과 지역에 있는 거주민 카드의 문장이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전부 다 일치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회수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때문에 비밀 깃발을 보유한 플레이어는 앞서 말한 장소를 확보해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문장이 같은 자신의 자문단과 지역의 문장이 같은 지역의 장소에 있는 게 좋겠다는 말이죠. 연대기 작성입니다. 연대기 작성에서의 주의점은 모든 항목이 승자를 기준으로 시행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승자는 이미 재상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맹세하기입니다. 승자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다음 게임의 목표 참조판을 선택합니다. 하나, 만약 당신이 선구자 승리를 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미래상과 일치하는 맹세 지킴이 목표 참조판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 만약 당신이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승리했다면 이번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은 아무 목표 참조판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시민권 제의입니다. 만약 승자가 추방자라면 기존에 있던 모든 시민은 개인판을 추방자면으로 뒤집습니다. 또한 승자는 원한다면 방금 개인판을 시민면에서 추방자면으로 돌리지 않은 전판에 게임을 시민으로 끝내지 않은 아무 추방자들에게 시민권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시민 제의와 다르게 제국의 유물함에 있는 유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제의를 받아들인 플레이어는 게임판을 시민면으로 뒤집은 뒤 자신이 지배했던 장소마다 있는 자신의 부대 만약 제의를 받아들인 플레이어는 게임판을 시민면으로 뒤집은 뒤 자신이 지배했던 장소마다 존재하는 자신의 부대를 승리자 부대 1개로 대체합니다. 원래 있던 부대말이 몇 개 있든 1개로 대체합니다. 세 번째, 지도 정리. 만약 승자가 재상이나 시민이라면 승자는 구조물 1장을 건설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장소는 온전했거나 폐허였거나 무엇이었던 간에 구조물을 오직 1장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방법은 승자가 지배하는 장소에 있는 거주민 카드 1장을 보관소에 있는 문장이 일치하는 구조물 1장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관소란 게임을 준비할 때 선택했던 54장 이외에 게임에서 빠져있는 거주민 카드 뭉치들을 의미합니다. 폐허가 된 구조물을 수리는 그냥 그 구조물 카드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 뒤 승자가 지배하거나 아무 온전한 구조물이 있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있는 거주민 카드를 버리고 유물과 장소 카드를 각자의 덱으로 되돌리고 폐허가 된 구조물을 구조물 덱으로 되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자가 지배하지 않는 모든 장소에서 있는 온전한 구조물을 폐허면으로 뒤집습니다. 그 장소에 있는 모든 거주민 카드를 버립니다. 그 뒤 모든 캐릭터 말, 부대, 총회, 비밀을 게임 상자로 되돌립니다. 그런 다음 폐허가 없는 모든 장소를 발상지 방향으로 밀어서 지역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채웁니다. 그 다음 폐허가 있는 모든 장소를 배우지 방향으로 밀어서 지역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장소 덱을 섞고 지도에 비어있는 장소 칸에 카드를 뽑아 빈 장소 칸을 모두 채웁니다. 앞면 장소가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의 맨 윗 장소 카드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보관함에 있는 카드 6장을 추가. 승자의 자문단에 있는 가장 많은 문장의 카드 3장, 그리고 지금 보이는 대로 다음 시계 방향에 있는 문장의 카드 2장, 그 다음 문장의 카드 1장을 보관함에서 가져와 3개 덱에 추가합니다. 이때 보관함이란 처음에 사용했던 54장이 아닌 다른 거주민 카드들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로 빼놓았던. 5번째, 카드 6장 몰수. 일단 세계대에서 모든 미래상 카드를 빼놓습니다. 그 모든 테이블 위에서요. 그 뒤 모든 버린 카드 더미와 모든 패자, 즉 게임에서 진 사람의 자문단 카드를 섞고 그중 6장을 무작위로 게임 상자에 몰수된 카드 영역에 놓습니다. 이때 몰수된 카드란 네 번째 단계에서 카드를 추가시켜야 하는데 바로 이때죠. 이때 카드를 추가시켜야 되는데 따로 빼두었던 문장별 거주민 덱이 전부 사용되어 몰수된 카드에서 다시 카드를 가져와 덱을 만들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꺼낼 수 없는 카드들이 바로 몰수된 카드입니다. 6번째, 유물 정리. 유물 덱과 모든 패자,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물을 섞습니다.
유물 덱에서 유물을 뽑아 공개 효과로 인해 필요한 것보다 유물이 적은 장소를 모두 채워 넣어줍니다. 그 뒤 승자의 모든 유물과 제국의 유물함에 있는 모든 유물을 섞고 그 유물들을 유물덱 맨 위에 쌓습니다. 7번째, 3개 상자에 3개 넣기. 이 단계는 이전 게임을 집어넣고 정리하기 위해 각 장소에 있는 모든 카드를 그 장소 위에 쌓고 그런 다음 모든 장소를 한 곳에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부 잘 쌓았다면 꺼냈을 때 첫 번째가 발상지 맨 위쪽 장소가 되고 맨 마지막이 배우지 맨 아래쪽 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장소들을 3개 상자에 넣습니다. 8번째, 세계덱 재구성. 탁자에 남은 모든 거주민 카드를 모아서 섞고 보이는 것 같이 나눕니다. 그 뒤 미래상 카드를 섞어 넣고 나눴던 카드 더미를 순서대로 쌓아서 세계덱을 재구성합니다. 이는 처음에 게임을 준비했을 때 했던 과정과 동일합니다. 게임의 설명은 매우 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끼리의 모략, 이간질, 군사 작전을 통쾌함으로 이 세계 레드비는 멋진 통솔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찾아보면서 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이상으로 맹세, 제국과 추방자의 연대기 게임 설명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